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단 한 달만 전기세 낼 돈만 부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말했죠. 그럼 요양원 가세요. 저는 그 순간 제가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 누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한영숙입니다. 올해 67이에요. 평생을 시장 구석 작은 반찬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치통을 여는 거였어요.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그 다음엔 된장, 고추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을 차례로 진열했습니다. 손님들이 영숙이네 반찬은 맛이 변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뿌듯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남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초등학생이던 도윤이와 5살 소라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38이었어요. 젊다면 젊은 나이였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은 재혼해라, 혼자서는 못 키운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반찬 가게였어요. 시댁에서 물려받은 김치 담그는 솜씨와 어머니께 배운 장 담그는 법이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도윤이와 소라는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밥 먹고 때론 그대로 잠들기도 했죠. 저는 그 아이들 얼굴 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는 소리에 후다닥 주먹밥 만들어주고 엄마 심심해하면 멸치 한 줌 쥐어주던 시간들이 제겐 보물이었어요. 도윤이는 장남답게 의젓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 손잡고 학교 가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새벽 배달까지 도왔어요.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소라는 밝고 활발했어요. 손님들한테 이모,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모두들 예쁘다고 쓰다듬어 줬죠. 그렇게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정말 막막했어요. 도윤이가 합격증 들고 왔을 때 기쁘면서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었죠. 결국 가게 보증금을 빼서 냈습니다. 그해 겨울은 난방도 제대로 못 틀고 지냈어요. 두꺼운 이불 2장 덮고 자면서도 아이가 대학생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라도 3년 뒤 대학에 갔어요. 둘 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래도 생활비며 책값이며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방학 되면 집에 와서 엄마 뭐 도와줄까? 하며 가게 일도 거들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도윤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소라는 지방에서 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밤새 김치 담그며 손이 트고 등이 휘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이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라며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야근이 있어서라며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소라는 엄마 지방이라 왕복 6시간이나 걸려라며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 고작이었죠.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당연하다고,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웠어요. 작은 원룸에 덩그러니 앉아서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곤 했습니다.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소라가 처음 자전거 탄 날 둘이 제 양옆에 붙어서 웃던 사진들. 그 시절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시장 자체가 쇠퇴했거든요. 예전엔 하루에 10만 원씩 벌었는데 요즘엔 3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 담그고 장 끓이고 나물 무치는 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놓으면 저는 뭐가 남을까요?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가게 월세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한숨만 나왔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셨지만 병원 갈 여유가 없었어요. 진통제 먹고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되뇌었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걸. 그날도 저는 가게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잡고 가는 모습, 연인들이 웃으며 걷는 모습, 친구들이 떠들며 지나가는 모습. 다들 바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저를 두고 가버린 것 같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져도 누가 알까? 전기 끊긴다는 최종 고지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납부 기한 경과 공급 중단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도 못 쓰고 가게도 할 수 없었죠. 50만 원. 딱 50만 원만 있으면 됐어요. 평생 모은 적금은 이미 바닥났고 통장엔 1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 도윤이한테 전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2달 전이었나? 그때도 제가 먼저 전화했었죠.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그 나중은 오지 않았지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4번째 벨이 울릴 때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회의 중. 항상 회의 중이었죠. 저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저기, 도윤아. 미안한데 이번 달만 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전기세가 밀려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지금 농담하세요? 아니야, 진짜 급해서 그래. 이번 달만 딱 1번만.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지였어요. 50만 원이요? 어머니, 저희도 애 학원비 내느라 빠듯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돈 드렸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번이라니. 1년 전 도윤이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말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준 돈이었는데 그게 돈 들였다로 계산되는 건가요? 은지야, 그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생활비도 얼마 안 들 텐데 왜 맨날 돈이 모자라세요?
혹시 어디 쓸데없는 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병원도 못 가고 옷도 10년째 같은 거 입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쓸데없는 건가요? 은지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정 힘드시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시든가 아니면 요양원 알아보세요. 거기 가시면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67의 요양원이요?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걸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데요. 엄마 미안한데 진짜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얘기해요. 도윤아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아파서 끙끙대던 아이를 업고 응급실 뛰어갔던 기억, 입학식 때 새 옷 사주려고 한 달 굶었던 기억, 대학 합격했다고 울던 아이를 안아주며 잘했어. 우리 아들 했던 기억.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제게 뭐라고 했나요? 요양원 가라고요. 50만 원도 아까워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볼 뿐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했어요. 도윤이가 미안하다고 보내준다고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뜬 건 도윤이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보낸 요금 납부 독촉 문자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아니면 너무 일찍 놓아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컵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요양원 가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기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새벽에 가게에 갔더니 냉장고가 멈춰 있었고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며 반찬들은 모두 상할 거였어요. 며칠치 재료값이 날아가는 거였죠. 그 돈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막막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가게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전기 없이는 장사가 안 됐으니까요. 저는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안에 앉아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를 이렇게 떠나야 하나 싶었어요. 영숙 씨, 뭐 하는 거예요? 옆 가게 이만수 씨였습니다. 70이 넘은 분인데 저보다 먼저 시장에 나오셔서 채소 장사를 하세요. 과묵한 분이지만 가끔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어요. 아, 만수 씨. 이제 가게 접으려고요. 전기세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 씨는 한숨을 쉬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자식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했죠. 근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연기를 내뿜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 씨, 자식들 위해 평생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당신 인생 좀 살아봐요. 제 인생이요? 그래요. 자식들 다 컸으면 됐어요. 이제 영숙 씨 차례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 인생?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20살에 결혼했고, 21살에 도윤이를 낳았고, 그 이후론 쭉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한영숙이라는 사람으로 산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꿈도 많았죠.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책도 많이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꿈은 접었고, 책은 덮었고, 여행은 포기했습니다. 아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됐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보, 수고했어. 한마디면 힘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론 저는 그냥 생존하는 기계가 됐습니다. 사진 속 20살 한영숙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꿈꾸던 삶을 하나도 못 살게 해서 그 어린 저는 이렇게 늙고 지친 삶을 상상했을까요?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윤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사진이 나왔어요. 통통한 다리로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저는 그 옆에서 두 팔 벌리고 있었고요. 소라가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학사모를 쓰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이 아이들만 잘 되면 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아이들은 제게 요양원 가라고 했어요. 50만 원도 아까워했어요. 제가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관심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짐이 된 걸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과거를 보면 볼수록 현재가 더 참담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였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정말 그랬어요. 제가 내일 쓰러져도 일주일 후에나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늦을지도 몰라요. 도윤이는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고 소라는 멀다고 안 오니까요. 이웃 만수 씨가 이상하게 여겨서 찾아올 때쯤이면 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롭게 죽는 게 무서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쓸쓸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날카로운 감정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버려져야 하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증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만수 씨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고 해서 제가 사라질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빗물에 손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물방울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전화도 없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며느리 은지도 함께였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원룸이라 앉을 자리도 변변치 않았지만 둘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줄까 했지만 은지가 손을 저었어요. 물은 됐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무슨 말일까요? 혹시 그동안 못해준 거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챙기겠다고 할까요? 잠깐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집 말이에요. 집?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집이요? 아니요. 어머니 명의로 된 구산동 집이요. 거기 아직 어머니 명의잖아요. 아, 그 집. 남편과 결혼해서 처음 산 집이었어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겐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15년 전쯤 이사 나왔지만 전세를 주고 명의는 그대로 뒀었죠. 세입자가 나가면 팔까 했는데 막상 팔 수가 없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요. 그 집이 왜요? 어머니, 그 집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며 재산세며 해마다 몇백씩 나가거든요. 어차피 어머니도 안 사시는데 그냥 파는 게 어때요? 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희 아빠랑 처음 산 집이라서.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추억으로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세금만 축내는데. 차라리 팔아서 어머니도 생활비 보태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한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팔아서 돈 받으면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건가요?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돈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올 재산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올 재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죽으면 가져갈 거니까 미리 달라는 건가요? 그래도 그 집은. 어머니, 계속 그렇게 미적거리시면 안 돼요. 세금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재촉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빛이 차갑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돈.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팔아서 제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습니다. 알았어. 팔자. 제 대답에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부동산 알아볼게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괜찮거든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매매 동의서였죠. 저는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멍하니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여기 찍으시면 돼요. 은지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어요. 다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은지가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그 돈은 내가 쓰는 거지? 네. 아, 네. 당연하죠. 근데 저희가 통장 만들어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관리해 준다. 또 그 말이었어요. 결국 자기들이 주겠다는 거였죠. 둘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볼일 다 봤으니 갈 시간이었나 봐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집 팔리면 연락드릴게요.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 안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혼자였죠. 텅 빈 방에서 텅 빈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장 찍은 손을 바라봤어요. 빨간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손으로 집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 손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다니.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온 거예요.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항상 당하기만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뭔가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한참을 뒤지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을 열어보니 통장 2개와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통장은 20년 전에 만든 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모아둬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조금 불어난 금액이었죠. 땅 문서는 더 오래된 거였어요.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시골 산골짜기에 있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이었지만 요즘 전원주택 붐이 일면서 그 동네도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구산동 집은 알지만 이 통장과 땅은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온전히 제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어요. 20년 만에 찾은 통장이라 창구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 통장 정말 오래됐네요. 아직 사용 가능하세요? 네, 좀 오래됐죠. 이거 해지하고 새 통장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절차를 밟는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구산동 집 팔면 나오는 돈까지 합치면 꽤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돌아보니 만수 씨였습니다. 영숙 씨, 은행은 무슨 일로? 아, 만수 씨. 통장 좀 정리하러 왔어요. 그래요? 잘 됐네. 나도 커피 한잔할 참이었는데 같이 갈래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만수 씨가 커피 2잔을 시켰어요. 저는 카페에 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영숙 씨, 요즘 어때요? 뭐가요? 가게 접고 나서 말이에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긴요.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만수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자고 한 것, 며느리가 요양원 가라고 한 것, 제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만수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죠.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만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자식은 부모 거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숙 씨가 평생 자기 자신 돌보지 않고 산 거, 그 애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안 돌봐도 된다고 배운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건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영숙 씨가 영숙 씨를 돌보면 돼요. 자식 대신 세상을 믿어보세요. 세상엔 자식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산부터 정리하세요. 영숙 씨 명의로 된 거 다 챙기고 자식들 손 안 닿는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만수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오래 자식들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땅 시세를 알아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그 땅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팔면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매물로 내놨어요. 다음으로 구산동 집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제 명의로 돼 있었어요. 도윤이가 서류 준비한다고 했지만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태였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제 명의 집인데 제가 마음대로 팔 수 있죠? 네, 당연히 가능하세요. 소유주가 어머니시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 동의 없이도 되나요? 네, 본인 명의면 본인 결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팔겠다고, 아들한테 맡기지 않겠다고, 돈도 제 통장으로 받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놨습니다.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가격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4억 원. 그 돈이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모든 돈을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도윤이도 은지도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제 이름으로만 된 오직 제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4억 3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손에 쥐고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 나도 계산 좀 해볼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당하기만 했으니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렸고 마지못해 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바쁜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기로 했어. 네.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봐요. 지난번에 은지가 그러더라. 요양원 가라고.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너희한테 짐 되기도 싫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다음 주에 들어갈 거야. 집도 정리하고 짐도 다 뺄 거고. 잠깐만요, 엄마. 그게 무슨. 그래, 연락은 이따가 할게.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을 한 거였죠. 요양원에 갈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해야 아이들이 움직일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10분 후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전화가 왔고 또 왔습니다. 5번째쯤 문자가 왔어요. 엄마, 농담이죠? 진짜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며칠 동안은 연락을 끊기로 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짐을 정리했어요.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지만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곳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역 근처에 있는 깨끗하고 햇볕 잘 드는 곳이었죠. 월세는 50만 원. 제 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하고 바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제 공간을 갖게 됐다는 게 감개무량했죠. 동시에 왜 이제야 이러고 사나 싶기도 했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이한테서 30통, 은지한테서 15통, 심지어 소라한테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는 더 많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집에 없어요. 진짜 요양원 가신 거예요? 엄마, 집 팔았어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마지막 문자는 도윤이가 보낸 거였어요. 엄마, 구산동 집이 팔렸다는데 정말이에요? 돈은 어디 갔어요? 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얘기더라고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건강한지는 관심 없었어요. 오직 돈이 어디 갔는지만 궁금한 거였죠. 저는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에 받더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엄마 괜찮아. 괜찮긴요. 집도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 정말 그랬을까요? 아마 돈 걱정이었겠죠. 엄마, 구산동 집 진짜 팔았어요? 역시나 그 질문이 나왔어요. 응, 팔았어. 왜요? 저희랑 상의도 안 하시고 내 집인데 왜 상의해? 내 맘대로 팔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돈은 어디 갔어요? 돈? 엄마가 쓸 거야. 요양원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거든. 엄마, 진짜 요양원 가신 거예요? 응, 이미 들어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디요? 지금 주소 알려주세요. 왜? 찾아올 거야? 당연하죠. 왜 찾아와? 그동안엔 바빠서 못 왔잖아. 이제 와서 왜 찾아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말이다. 그 돈은 엄마가 다 쓸 거야. 한 푼도 안 남길 거고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눈치 보지 않고, 비위 맞추지 않고, 그냥 제 마음 그대로요. 핸드폰이 또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노을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노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새집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놀랐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피할 순 없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퀭하고 수염도 안 깎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았어?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엄마 명의로 된 월세 계약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찾아내는군요. 들어와.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안 보였어요. 혼자 온 모양이었죠. 둘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뭐가? 갑자기 집 팔고 연락 끊고 이런 데로 이사 오시고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천천히 생각한 거야. 무슨 생각을요? 내 인생 생각. 도윤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뭐가 불만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요? 도윤아, 넌 엄마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그게 바빠서 3개월 전이야. 3개월. 그것도 엄마가 먼저 전화해서 겨우 받은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말이야? 그건 은지가 한 말이에요. 은지가 했든 내가 했든 넌 막지 않았잖아. 듣고만 있었잖아. 그것도 똑같아.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엄마 생각을 못했어요. 정신없이 산 건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넘게 정신없이 널 키웠어. 근데 나는 너 생각 안 한 적이 없어.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항상 내 생각 먼저 했어. 엄마, 도윤아, 효도는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내가 돈 100만 원을 줘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 근데 넌 돈도 안 줬고 마음도 없었어.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제가 개새끼예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도윤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아, 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날 버린 거야. 50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쓸 50만 원이 아까웠던 거지. 그게 더 슬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은지한테도 말해. 시어머니는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라고.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은지였어요. 역시 따라왔군요.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집을 왜 마음대로 파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내 집인데 왜 상의해? 그래도 그렇죠. 그 돈 어디 갔어요? 저희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내 돈인데 왜 내가 관리해?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 어차피 저희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마음대로 쓰시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원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줄로만 본 거였죠. 은지야, 그 돈은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거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뭐라고요? 그리고 말이다. 유언장도 썼어. 남는 돈 있으면 다 기부한다고. 한 푼도 너희한테 안 간다고. 은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나 위에 살 거야.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너야말로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요양원 가라고?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죠.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윤아, 너도 가. 엄마는 괜찮아. 혼자 잘 살 수 있어. 내 인생이나 잘 챙겨.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해. 그리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여줘. 그것만 해줘도 난 괜찮아.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거든요. 이제 선택은 아이들 몫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햇살 아래서 제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관심이 느껴졌거든요. 은지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놀라운 건 소라였어요. 소라가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나 주말에 갈게. 같이 밥 먹자. 정말 왔어요. 오랜만에 본 딸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30 중반인데 어쩜 그렇게 예쁜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집 팔고 독립하셨다며? 응,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려고. 잘하셨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엄마가 오빠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 이제야 엄마가 엄마를 찾은 것 같아. 소라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글쎄, 엄마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 천천히 찾아보자. 나도 자주 올게. 소라는 정말 자주 왔어요. 한 달에 2~3번씩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소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반찬 가게 다시 해볼 생각 없어?
엄마 솜씨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는 반찬 만드는 게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어요. 간판에는 영숙 반찬집이라고 썼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한영숙.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한영숙으로 불리는 거였죠. 개업날 소라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7살 된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처음 봤는데도 금방 따랐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김치란다. 할머니가 직접 담갔어. 우와, 맛있겠다. 민준이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라가 간판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 예쁘다. 영숙 반찬집. 그래, 엄마 이름 내걸었어. 당연히 내걸어야지. 엄마 가게니까.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글씨 써드릴게요. 민준이는 종이에 영숙 반찬집 5글자를 삐뚤빼뚤 썼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라 서툴렀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종이를 가게 안쪽에 붙여놨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보물로 간직할게.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손주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도윤이 아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소라 아들은 이렇게 자주 보네요. 아이러니했지만 좋았어요. 가게는 잘 됐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었어요. 영숙 반찬집 김치 진짜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번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그러다 잠들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숙 씨, 요즘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만수 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조언해 주셨잖아요. 자식 대신 세상을 믿어보라고. 만수 씨가 웃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은 친절했고 이웃들은 안부를 물었고 소라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밤에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한영숙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죠.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가 요양원 가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폐허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식들 위해 사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햇살 아래서 한영숙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한영숙으로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힘들겠지만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영숙 반찬집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제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영숙, 67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 인생의 하루가요.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주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우리 밥은 굶어도 아이들 밥은 챙겼고, 우리 옷은 해져도 아이들 옷은 새로 사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가끔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줘야 합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우리 인생도 소중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한영숙 씨는 50만 원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해방된 거였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뭔지요. 그리고 용기 내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으로요. 오늘의 이야기, 한영숙 씨의 선택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